어제 7월 16일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소득이 폭발해서랍니다. 나라 소득이 13% 넘게 늘었대요. 그런데 제 월급 명세서를 봤습니다. 0.4% 올랐더라고요. 돈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벌었는데 다음 달 이자는 제 통장에서 나갑니다. 심지어 같은 주에 전세대출 문까지 좁아졌어요. 대출 있으신 분들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대처하세요. 경제가 좋아졌으니 금리를 올린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좋아진 거 몸으로 느껴지세요? 답은 세 가지만 보면 나옵니다. 첫째, 폭발했다는 그 소득이 대체 누구 소득인지. 둘째, 남의 소득이 어떻게 내 이자로 둔갑하는지. 셋째, 그래서 지금 내 계좌에서 뭘 확인해야 하는지. 금리를 올린 날 신현송 총재가 기자들 앞에서 직접 숫자를 꺼냈습니다. GDP는 3.8%인데 GDI, 그러니까 국내 총소득은 13.2%가 늘었다. 총재 표현으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했어요. GDI가 뭐냐? 나라 전체가 번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률이 몸집이 커진 속도라면 GDI는 실제로 주머니에 들어온 돈의 속도예요. 올해 1분기에 반도체 수출 가격이 뛰면서 나라 단위의 소득이 정말로 폭발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 실질 소득을 보면 월 평균 462만 8천 원, 늘어난 폭이 0.4%입니다. 나라 소득은 13%대로 뛰었는데 내 집 살림은 제자리라는 거죠. 성장률과 가계소득의 격차는 2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나온 두 숫자가 맞나 싶으실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시죠. 소득이 폭발한 게 아니라 양극화, 그러니까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폭발한 거 아니냐. 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이 더 중요합니다. 격차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숫자가 곧 내 대출로 이어지거든요. 일단 반이 왜 맞는지부터 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지어낸 상황입니다. 어느 동창회에 마이클 조던이 나타났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그 동창회의 평균 연봉은 수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300만 원 받던 내 월급이 한 푼이라도 올랐나요? 아니죠. 평균만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딱 이 동창회예요. 반도체 회사들이 조던이고 GDI 13.2%가 그 평균 연봉입니다. 조던이 앉아있는 테이블과 내 테이블은 다른데 평균은 하나로 찍히는 거죠.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일하는 사람을 다 합치면 약 3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는 2,800만 명입니다. 대략 100명 중 1명이 앉은 테이블에서 이번 잔치가 벌어진 셈이죠. 나머지 99명의 월급 명세서는 그 잔치와 상관없이 찍혀 나왔고요. 분포로도 확인됩니다. 1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 5분위 배율이 6.59배까지 벌어졌어요. 202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나요. 상위 20% 가구는 한 달에 1,238만 원을 벌었고 하위 20%는 11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했다는 그 소득은 평균의 이야기지. 우리 각자의 통장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수출로 크게 버는 건 나라 입장에서 좋은 일이고 그 돈이 세금으로도 투자로도 돌아옵니다. 문제는 따로 있어요. 조던이 끌어올린 이 평균 숫자가 내 대출 이자를 올리는 근거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반입니다. 내 소득도 아닌데 왜 근거가 되느냐. 한국은행이 이 숫자를 보고 3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리기로 한 데는 나름의 계산이 있습니다. 그 계산을 따라가 보면 이게 남의 잔치 구경이 아니라 내 이자 고지서 이야기라는 게 분명해져요. 여기부터가 진짜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가 3.2% 올랐습니다. 두 달 연속 3%대,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에요. 한국은행의 목표는 2%입니다. 목표보다 한참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물가가 아까 그 소득 폭발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에서 큰 돈이 벌리면 그 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과급으로 풀리고 소비로 풀리고 투자로 풀려요. 첫 단계, 돈이 시중에 돕니다. 두 번째 단계, 돈이 돌면 물건을 사려는 힘, 그러니까 수요가 세져요. 백화점 매출이 늘고 외식이 늘고 여행 예약이 찹니다. 세 번째 단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릅니다. 물가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물가를 잡는 게 일인 한국은행이 움직입니다. 금리를 올려요. 돈 빌리는 값을 비싸게 만들어서 돈은 돈의 양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소득에서 수요로, 수요에서 물가로, 물가에서 금리로. 4칸짜리 도미노예요. 총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득 개선이 계속 현실화한다면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 상승 압력에 유의해야 한다고요. 첫 번째 도미노가 계속 넘어지면 마지막 도미노까지 간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내 소득이 안 늘었어도 평균이 늘면 금리는 오릅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번 돈이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으니까 한국은행은 평균 숫자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내 월급이 안 늘었으면 금리도 저랑 상관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 도미노를 밀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맞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갚는 쪽 명단에는 평균이 없다는 겁니다. 브레이크 값, 그러니까 청구서는 평균한테 가지 않아요. 대출 통장이 있는 사람 각자에게 옵니다. 그 청구서가 얼마짜리냐?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금리인데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출발점이 되는 숫자예요. 이게 오르면 내 대출금리도 따라 오릅니다. 한국은행 추산으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가 584만 3천 원에서 613만 9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1년에 약 30만 원, 한 달로 쪼개면 2만 5천 원이에요. 점심 두어 번 값이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이번 한 번 0.25%포인트짜리 계산입니다. 총재가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한 번 더 오르면 이 숫자도 2배로 접힙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나가는 돈만 층층이 쌓이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명 중 6명이 변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는 계약할 때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지만 변동금리는 정해진 주기마다 시장금리에 맞춰 다시 계산돼요. 그러니까 이번 인상이 다음 이자 정산일, 그러니까 내 금리가 다시 매겨지는 날에 통장으로 그대로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더 얄궂은 건 타이밍입니다. 다들 당장 이자가 싼 변동으로 몰렸는데 하필 그 시점에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4.12에서 6.37%, 고정금리 상단은 이미 7%를 넘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8% 전망까지 나와요. 어디까지나 전망입니다만 방향이 위라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왜 이렇게까지 조이는 걸까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1189조 4천억 원, 한 달에만 7조 6천억 원이 늘었고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에요. 돈줄을 조일 이유가 이미 숫자로 쌓여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가 3%대를 그냥 두면 내 월급의 실제 가치가 더 깎입니다. 금리 인상은 그걸 막는 약이에요. 다만 약효는 평균으로 오고 약값은 각자에게 온다는 것. 이 구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오른 건 금리만이 아닙니다. 이틀 전에 조용히 발표된 게 하나 더 있어요. 7월 14일 금리 인상 이틀 전에 정부가 2026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두꺼운 자료 속에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 직결되는 내용이 2개 들어 있었어요. 전세대출 보증 축소, 그리고 전세대출 DSR 적용 확대입니다. 말이 어렵죠? 하나씩 풀어볼게요. 전세대출 보증 축소부터. 지금은 전세대출을 받으면 수도권 기준 80%, 그 외 지역은 90%까지 공적 보증이 붙습니다. 세입자가 못 갚아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니까 은행 입장에선 떼일 걱정 없이 빌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게 이번 발표입니다. 보증이 줄면 은행이 안심하고 빌려줄 수 있는 한도도 같이 줄어들어요. 단, 무주택 청년과 취약계층은 빼고요. 다음으로 DSR 적용 확대. 전세대출도 내 소득에 비해 갚을 수 있는지 따지는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이 계산에서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들어갑니다. 계산에 들어가면 한도는 줄어드는 방향이죠. 다만 여기서 확정된 건 방향까지입니다. 보증을 얼마까지 낮출지, DSR은 누가 대상이고 언제부터인지 세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제 이번 주를 한 화면에 놓고 보세요. 7월 16일 금리 인상은 돈의 가격이 오른 겁니다. 같은 돈을 빌려도 이자가 비싸졌으니까요. 7월 14일 대출 규제는 돈의 수량이 줄어든 거예요. 애초에 빌릴 수 있는 양 자체가 줄었으니까요. 같은 주에 돈의 가격과 수량이 동시에 조여진 셈입니다. 문이 2개 닫힌 거죠. 왜 하필 같은 주였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절연이라는 게 전기 코드 감싸는 그 절연 맞아요. 전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끊어버리듯이 가계돈이 대출을 타고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통로를 끊겠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근거에도 가계대출 증가와 수도권 주택 가격이 명시돼 있어요. 정부와 한은이 따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한 몸의 양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손은 금리를 올려서 빌린 돈의 값을 비싸게 만들고 다른 한 손은 규제로 빌릴 수 있는 문 자체를 좁히는 거예요. 손은 둘인데 목표는 하나, 부동산으로 가는 돈줄입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는 걷어내야 합니다. 이 전세대출 규제의 관역은 세입자가 아니라 갭투자예요. 전세를 낀 투기를 막겠다는 거고 실수요를 보호하는 예외 장치도 같이 발표됐습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 남일이 아닌 이유가 하나 있어요.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다음 전세 계약 때 내가 빌릴 수 있는 전세대출 한도가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내가 예외 대상인지 내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쯤에서 다들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8월에 또 올리느냐일 텐데요. 총재의 답은 이랬습니다. 물가 안정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 그리고 연속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어요. 또 올린다는 확정도 안 올린다는 안심도 아닌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내 계좌에서는 뭘 의미하느냐?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딱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대출의 금리 방식입니다. 변동인지 고정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가장 확실한 건 대출 받을 때 쓴 대출거래 약정서입니다. 은행이 어디든 이 서류에는 금리 방식이 반드시 적혀 있어요. 종이로 못 찾겠으면 은행 앱에서도 됩니다. 다만 앱은 은행마다 메뉴 이름이 달라요. 대출 조회나 내 대출 같은 메뉴로 들어가서 금리 방식, 적용금리 같은 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헷갈리면 콜센터에 전화 한 통이 제일 빠릅니다. 상품 이름만 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새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열의 6이 변동이니까 남 얘기일 확률보다 내 얘기일 확률이 높아요. 변동이라면 2가지를 더 보세요. 다음 금리 정산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정산 주기가 6개월인지 12개월인지 이것도 약정서에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번 인상분은 그 정산일부터 반영되니까 그날이 곧 내 청구서 날짜예요. 두 번째, 8월 금통위 날짜입니다. 금통위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정하는 회의예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연간 회의 일정이 다 올라와 있고
포털에 금통위 일정이라고 검색해도 바로 나옵니다. 총재가 물가 안정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했죠. 8월 발표 기사에서 연속이나 추가 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나오면 아까 확인한 내 정산일 기준으로 이자 계산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전망을 마치자는 게 아니라 달력에 적힌 일정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 전세 계약이 예정돼 있다면 보증 조건입니다. 보증 축소는 무주택 청년과 취약계층은 제외라고 했으니 내 조건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세요. 확인처는 두 곳입니다. 지금 내 보증이 어느 기관 건지는 전세대출 받을 때 받은 서류에 나오고 세부 내용은 정부 부처의 확정 발표 보도 자료로 나옵니다. 아직 방향만 정해진 단계니까 확정 발표를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셋 다 뭘 사라, 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류하고 달력에서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경제가 좋아졌다는 말과 내 살림이 나아졌다는 말은 서로 다른 문장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이 보여준 건 그 두 문장 사이의 거리예요. 그 거리는 내가 만든 게 아니지만 청구서는 내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미리 알면 다음 청구서가 놀랍지 않습니다. 오늘 확인한 세 가지 서류 꺼내서 지금 바로 해보시고요. 이 영상은 특정 상품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